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국 현대 경제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거대한 인물, 바로 삼성 창업주 이병철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의 삶은 단순한 기업가의 성공담이 아니라 한국 산업화의 궤적과 맞닿아 있으며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경제적 성취의 바탕이 되었죠. 이 이야기는 탄이산 한 개인이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자신의 운명뿐만 아니라 국가의 운명까지 바꾸어 나갔는지에 대한 증언이기도 합니다. 1910년 경상남도 의령군 정곡면에서 태어난 그는 당시만 해도 한미한 지방의 청년이었습니다. 유년 시절 그는 유교적 가풍이 강한 집안에서 자라났죠. 그의 아버지는 깐깐하고 엄격한 성격으로 가문의 전통을 중시했지만 이병철은 그런 울타리를 넘어 더 큰 세상을 꿈꾸었습니다. 이미 그때부터 그는 기존의 틀에 안주하지 않는 남다른 기질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미 그는 주변의 사물을 면밀히 관찰하고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아내려는 습성을 보였죠. 유년 시절의 환경은 훗날 그가 사업을 운영하는 데 있어 꼼꼼함과 신중함을 갖추게 하는 밑거름이 되었고요. 그는 일본 유학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서 선진 문물을 배우고자 하는 열망이 컸기 때문이죠. 그는 도쿄 와세다 대학에서 정치경제학을 공부하며 근대적 경제 구조를 접하게 되었죠. 하지만 학업을 끝마치지 못하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그는 학업을 중단하고 귀국한 것에 대해 평생 아쉬워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일본에서 보고 배운 선진기업의 경영방식, 효율적인 조직관리, 그리고 자본의 흐름은 훗날 그의 머릿속에 씨앗처럼 뿌려져 있었습니다. 그의 귀국은 실패가 아니라 오히려 미래를 위한 준비 과정이었다고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그는 일본의 상인들이 어떻게 신뢰를 바탕으로 거대한 상권을 형성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했습니다. 이는 훗날 그가 삼성이라는 이름을 지을 때 세 가지 별을 담아 영원히 빛나겠다는 의미를 부여한 것과도 맥락이 닿아 있습니다. 귀국한 후 그는 사업의 길로 들어섰습니다. 1936년 마산에서 협동정미소를 설립하며 첫 사업을 시작했는데 당시 그는 정미소 운영과 더불어 트럭을 구입해 운수업에도 뛰어들었죠. 이는 당시로서는 상당히 진취적인 도전이었습니다. 단순한 정미소 운영을 넘어 물류까지 직접 관리하며 효율성을 극대화하고자 했던 그의 경영 방식은 이때부터 시작된 겁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주변의 견제로 인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 첫 번째 실패는 그에게 큰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사업에는 단순한 노력 이상의 치밀한 전략과 시장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죠. 그는 실패를 딛고 1938년 대구에서 삼성상회를 설립했습니다. 당시에는 자파와 건어물, 그리고 과일 등을 취급하는 소규모 상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작은 가게를 통해 그는 사업의 기본 원칙을 배웠습니다. 거래에서 신뢰가 최우선이라는 것, 고객의 필요를 먼저 살피는 태도가 기업을 키운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는 믿음이라는 무형의 가치를 가장 중요한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이 원칙은 이후 삼성그룹의 모든 사업에 뿌리 깊게 자리 잡게 됩니다. 당시 삼성상회는 만주와 중국에 건어물과 과일을 수출하며 제법 큰 규모로 성장했습니다. 그는 수출입 무역을 통해 자본을 축적했고 이 자본은 훗날 그가 더 큰 사업에 도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되었죠. 해방 직후의 혼란은 많은 이에게 좌절을 안겨주었지만 이병철에게는 오히려 기회였습니다. 그는 1948년 삼성물산공사를 설립하며 서울로 진출했습니다. 그의 사업은 단순히 돈을 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시대의 흐름을 읽고 국민의 필요를 채우는 사업에 집중했죠. 특히 그는 전쟁의 폐허 속에서 국민들의 의식주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재분업과 재당업에 뛰어들며 필수적인 먹거리 산업에 진출했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을 지탱하는 산업은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그의 판단은 옳았습니다. 사회가 불안정할수록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물건을 공급하는 사업이 가장 안정적이라는 통찰력을 보여준 겁니다. 한국 사회가 전쟁과 혼란을 겪던 시절에도 그는 끊임없이 도전하며 사업 영역을 넓혔습니다. 이 당시 설립한 제일제당과 제일모직은 훗날 삼성그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일제당은 설탕을 만들어 국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고 제일모직은 의류산업을 개척하며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죠. 그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1950년 한국전쟁은 모든 것을 무너뜨렸습니다. 공장은 파괴되고 사람들은 삶의 터전을 잃었죠. 그러나 이병철은 그 폐허 속에서도 다시 일어설 길을 찾았습니다. 그는 부산으로 내려가 무역업을 통해 다시 기반을 다졌습니다. 해외와의 교류를 확대하며 새로운 사업 기회를 모색했죠. 전쟁의 혼란 속에서도 그는 국제적인 감각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시 정부가 군수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해외 무역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는 무역업을 통해 자본을 축적하고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 그는 제조업과 금융업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제분, 제당, 시멘트, 보험, 은행까지 그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없었습니다. 삼성은 더 이상 단순한 상회가 아니었고 한국 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대기업 집단으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돈이 모이는 곳을 향해 끊임없이 나아갔습니다. 1950년대 중반에 설립한 제1재단과 제1모직은 한국의 생활필수품 산업을 선도했고 이는 훗날 삼성그룹의 뿌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제1재단은 설탕을 만들어 국민들의 식탁을 풍요롭게 했고 제1모직은 의류산업을 개척하며 한국인의 생활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리는 데 기여했죠. 그는 단순히 사업을 확장하는 것을 넘어 국가 경제의 기틀을 다지는 역할을 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 한국 정부가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하면서 이병철은 그 과정의 핵심에 서게 됩니다. 그는 국가의 산업화 정책에 발맞추어 기업을 확장했고 한국 경제 발전에 큰 동력이 되었습니다. 그의 좌우명은 사업 보국이었습니다. 기업을 통해 나라에 봉사한다는 의미였죠. 당시 이병철은 기업인의 성공이 곧 국가의 성공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정부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기업과 국가의 성장이 동반되어야 한다고 믿었죠. 하지만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1966년 한국 비료 사건, 일명 사카린 밀수 사건은 그에게 큰 타격을 안겨주었습니다. 이는 정치와 기업이 복잡하게 얽힌 사건이었고 그는 이 사건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했습니다. 당시 그는 큰 시리에 빠졌지만 위기를 기회로 바꾸려는 그의 의지는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곧 다시 돌아와 새로운 도전에 나섰습니다. 이 사건은 그에게 큰 시련이었지만 동시에 기업의 투명성과 윤리 경영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이 일을 겪으며 기업 경영에 있어 사회적 책임의 중요성을 절실히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는 전자산업에 눈을 돌렸습니다. 당시만 해도 한국 사회에서 전자는 낯선 분야였고 반도체라는 단어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병철은 미래를 내다보았습니다. 세계는 전자와 정보 산업으로 나아갈 것이며 지금 시작하지 않으면 영원히 뒤처진다고 확신했습니다. 이 통찰은 그가 일본 유학 시절에 목격했던 선진국의 기술력과 산업 구조에 대한 이해가 있었기에 가능했죠. 그는 미래를 읽는 눈이 진정한 기업가의 자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1970년대 초 그는 삼성전자를 설립하며 반도체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당시 주변에서는 무모한 도전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러나 이병철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재를 모으고 연구개발에 막대한 자본을 투입했습니다. 특히 삼성전자의 첫 사업 분야로 흑백TV를 선택한 것은 단순히 제품을 만드는 것을 넘어 핵심 기술을 내재화하려는 그의 의지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일본의 선진 기술을 도입하면서도 동시에 자체 기술력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죠. 그의 경영 철학은 철저했습니다. 그는 직원들에게 늘 말했습니다. 최고가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다. 불량품은 단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품질 관리에 있어서는 누구보다도 집요했습니다. 이 철저함은 훗날 삼성을 세계 정상으로 올려놓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그는 품질 경영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인재를 키우고 기술력을 확보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습니다. 특히 그는 인재를 얻기 위해 스카우트를 직접 지휘하며 경영은 곧 사람이라는 신념을 행동으로 보여줬습니다. 당시 그는 연봉과 직위를 파격적으로 제시하며 인재 영입에 공을 들였고 이는 오늘날 삼성의 인재 경영의 기틀이 되었죠.
이병철은 단기적 이익보다 장기적 비전을 중요시했습니다. 그는 세계 시장을 바라봤고 기술력 없이는 미래가 없다는 사실을 꿰뚫고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반도체 투자는 단순히 사업의 확장이 아니라 한국 산업의 미래를 건 결단이었습니다. 1980년대 초 그는 당시에는 미지의 영역이었던 반도체 메모리 사업에 뛰어들기로 결정합니다. 이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력이 필요한 일이었고 실패할 경우 삼성의 존립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는 위험한 선택이었죠. 당시 일본과 미국의 기술을 따라잡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사업은 신념으로 하는 것이라며 주변의 반대를 무릅쓰고 투자를 강행했습니다. 그는 반도체 시장의 성장 가능성을 확신했고 한국도 충분히 세계적인 반도체 강국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항상 칭송만 받은 것은 아닙니다. 재벌 체제에 대한 비판, 권력과의 유착에 대한 우려,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켰다는 지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는 수많은 일자리를 창출했고 한국 경제를 세계 무대에 올려놓는데 핵심적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삶은 빛과 그림자가 공존했습니다. 엄격한 경영자였지만 동시에 직원들에게 큰 꿈을 가지라고 독려했습니다. 그는 기업이 단순한 이익 집단이 아니라 사회와 국가를 지탱하는 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1980년대 들어 그는 건강이 약해졌지만 여전히 경영 일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후계자들에게 늘 당부했습니다. 기술로 승부하라. 세계를 보라. 그의 자녀들은 이러한 가르침을 이어받아 삼성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습니다. 특히 그의 장남인 이맹희와는 경영권 승계를 두고 갈등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차남인 이건희가 후계자로 낙점되었고 이병철은 그에게 반도체라는 숙제를 남겨주었죠. 1987년 11월 19일 그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기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는 기업의 목적을 개인의 부축적에 두지 않았습니다. 사회적 책임과 국가 발전을 가장 큰 가치로 보았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업이란 사회 공기와 같다. 기업이 살아야 사회가 숨을 쉰다. 이 말은 그의 사상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그는 기업 활동을 통해 국가와 국민이 숨 쉴 수 있다고 보았고 기업의 지속 가능성은 결국 사회에 대한 기여에서 나온다고 믿었죠. 삼성은 그의 사후에도 계속 성장했습니다. 오늘날 삼성전자가 세계 반도체 시장을 이끄는 이유, 그 뿌리에는 바로 이병철의 결단과 철학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돌아본 이병철의 삶은 단순한 성공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 현대사의 축소판이자 시대와 함께 호흡한 도전의 역사입니다. 그는 가난한 지방 청년에서 출발해 세계적 기업가가 되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어려움과 비판을 마주했지만 끝내 미래를 열어젖혔습니다. 그의 도전은 한국 경제를 바꾸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세계 속에서 당당히 설 수 있는 이유, 그 출발점에는 이병철의 집념과 결단이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도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가? 이 질문은 이병철이 후대에 남긴 가장 큰 메시지이자 우리 모두가 다시금 새겨야 할 교훈일 것입니다. 그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기업의 사회적 역할과 국가의 미래에 대한 끊임없는 고민을 던져주었습니다. 그의 삶은 한 개인의 성공을 넘어 한 시대의 변화를 이끈 거인의 발자취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삶의 궤적을 따라가다 보면 우리는 단순한 기업 역사를 넘어 대한민국이 어떻게 오늘날의 모습을 갖추게 되었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